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괌 미군 기지까지 닿을 거리에 미사일을 쏘자 미국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동해상으로 미사일도 발사하고 무엇보다 미국의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5일 만에 다시 동해로 돌아왔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복귀했던 핵항모가 바로 돌아오는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 동해상으론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미사일도 쏘는 등 6회 공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도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먼저 김성규 기자입니다. 닷새 전 동해상에서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마치고 떠났던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조금 전 동해상으로 다시 전개됐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귀환 계획을 변경해 한반도에 재진입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 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80여 대의 항공기와 4,90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리는 레이건함은 지난주 나흘간은 한미연합훈련, 마지막 하루는 한미일 훈련까지 마치고 동해를 떠났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탄도미사일과 유도미사일 등 4,000발이 넘는 미사일이 탑재된 레이건함의 재전개 자체가 북한에 압박을 주는 대응이자 엄중 경고라고 강조합니다. 내일은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다시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한미 군당국은 어제 오후 주력 전투기 8대를 동원해 유도폭탄인 공대지 합동 직격탄 폭격 훈련을 펼쳤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동해상으로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킴스 4발을 발사하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맞선 대응 의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The launch was a danger to the Japanese people, destabilizing to the region, and a clear viola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확장 억제 전략의 획기적인 강화 방안을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 정부는 연쇄 접촉을 통해 대북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 새벽 열리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맞대응하려고 쏜 미사일에 우리 강릉 주민들이 놀랐습니다. 현무 미사일 쏘자마자 땅으로 떨어지면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한밤중 난리에 시민들 전쟁 난 줄 알았다는데요. 강경모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강릉 군부대 주변 검은 하늘을 하얀 연기가 뒤덮었습니다. 타는 소리와 함께 화염이 치솟으면서 마을 전체도 환해졌습니다. 소방서에는 혹시 북한의 도발을 걱정한 주민들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잠이 막 들어가는데 뭐이 팡 해서 너무 놀랐어. 짐을 싸서 가야 되나 이 정도까지 진짜 불이 환했었다니요. 어젯밤 11시쯤 우리 군과 미군이 쏘아 올린 미사일 5기 가운데 한 기가 군부대 안에 떨어졌습니다. 탄두 발견 지점은 군부대 내 골프장으로 민가와 불과 7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흘러나온 연료로 큰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미사일 발사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또 올라간다. 군 부대는 부대 주변 주민들에게만 미사일 훈련 안내를 했지만 섬광과 경음에 주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애들이 자덕에 놀래가지고 기절했지 뭐. 나와가지고 울고 불고 한참 그랬지. 또 멈추지 않고 또 쓰니까 또 놀래고 밤새도록 달렸지. 영문을 모르는 강릉 시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당국도 훈련 중이라는 해당 부대 측 안내를 받고 차를 돌렸습니다. 인터넷과 SNS엔 북한과 전쟁이 난 줄 알았다 등 시민들의 혼란스러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 오전 7시가 돼서야 훈련 일정과 낙탄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곽정화 기자 나왔습니다. 유쾌한 소식은 아닌데요.
아니 어쩌다가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였습니다. 강릉 모 전투비행단 내의 사격장에서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이 있었습니다. 첫 발사는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2 미사일이었는데요. 발사 직후에 뒤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원래는 동해 바다 쪽으로 사격을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쪽인 서쪽으로 비정상 비행을 해서 부대 내에 있는 골프장에 떨어진 겁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미사일은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됐고요. 추진체 부분은 연료가 연소하는 힘에 의해서 칙 앞으로 총 1.4km쯤 날아가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불꽃이 튀는 추진체 모습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폭발을 했다, 불이 났다 이렇게 오인을 하게 된 겁니다. 더구나 1시간 50분 뒤에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가 한미 각 2발씩 총 4발이 발사됐는데요. 사정을 알 수 없는 주민들이 SNS를 통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을 게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체가 이제 불꽃을 낸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분리됐다는 이 탄두는 터진 건 아니고요. 다행히 탄두는 안 터졌습니다. 탄두 부분은 일정 조건 하에서만 이게 폭발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 분리된 탄두가 민가에서 단 700m 거리에 떨어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민가를 덮칠 만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이번에 떨어진 이 현무 미사일이요. 네. 혹시 뭐 새로 개발을 해서 실험을 많이 못한 뭐 최신식입니까? 현무2C가요, 2017년에 실전 배치된 겁니다. 기존 현무2 사거리를 총 1000km로 늘린 건데요. 5년 전에도 이 현무 미사일 기종이 한 번 추락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 기종과는 다릅니다. 현무2C의 실전 배치 이후 실사격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참 뭐 실사격이 많지는 않았다 해도 그렇죠. 북한은 4,500km 사거리를 성공을 했는데 우리는 뭐 총 5발 쐈는데 그중에서 한 발이 떨어지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무기체계든요 100% 완벽한 미사일은 없습니다. 네. 전쟁 중에도 10개 중 1개가 오발이 나는 게 미사일인데요. 다만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쏜 첫 번째 미사일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낙탄이 됐다는 점에서 체면을 구겼다 이런 평가가 군 안팎에서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왜 떨어졌는지 아직 원인은 모르고요. 네, 현장에서 이 현무 미사일 사격은 곧바로 중지가 됐고요. 군과 ADD, 생산업체 등 합동으로 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사실 한반도가 지금 요동이 치고 있어요. 핵항모, 미 핵항모가 지금 다시 돌아오니까 사상 초유라는데 네. 지금 동해로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이었습니다. 조금 전인 늦은 오후께 뱃머리를 돌린 로널드 레이건함이 다시 동해에 예정된 작전 구역에 전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닷새 전인 지난달 30일까지요.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을 마치고 이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 주변 해역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자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군 관계자는 이걸 초유의 재전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이유, 네. 북한이 이 핵항모에 아주 예민해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별명이 떠다니는 군사기지입니다. 네. 수면 위에 높이만 아파트 총 20층 규모고요. 가판 면적은 축구장 3개 넓이입니다. 이 레이건함에는 뭐가 실려 있냐면 영화 탑건 매버릭을 통해서 알려진 슈퍼호넷 전투기 등 항공기 80여 대가 탑재가 돼 있고요. 탄도미사일, 유도미사일 등 총 4,000발이 넘는 미사일도 실려 있습니다. 중소국가의 공군력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항공모함 한 척의 무장력만 이야기한 거고요. 함께 움직이는 핵잠수함의 이지삼, 순양함, 구축함, 이 전력까지 합하면 그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군이 이런 미 핵항모가 전개가 되면 네. 전시 상황처럼 경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피로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미국도 지금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발사된 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이 일본 열도를 넘어서 총 4,500km를 날아갔죠. 한반도는 물론 일본 또 오키나와에 있는 유엔군 후방 기지, 괌 앤더슨 미군 기지 등을 모두 사정권 안에 두는 겁니다. 한미일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죠.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이 미 항모 감식단에 다시 합류를 해서 내일부터 한미일 연합훈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연속 동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역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내일 전화회담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북핵 대응 및 안보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곽정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서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뉴욕 순방 때 한국 기업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이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한 답신 성격입니다. 한국 기업을 배려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우리 기업의 전기차를 제외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된 법안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개국 순방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의 환담부터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접견까지 윤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친서에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뜻도 함께 담겼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곧 중국을 견제하는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산 기술을 사용해 만든 반도체는 미국 허가 없인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요. 이 고성능 반도체는 미국산 기술 없이는 사실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의 이 대중국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다혜 기자가 이어갑니다. 현지 시각 3일 뉴욕타임스는 다수의 중국 기업과 연구소들의 화웨이식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산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가 금지될 거라는 겁니다.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돼 있다는 이유로 중국 화웨이에 대해 반도체 수출 제재 조치를 폈습니다.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했다면 해외 제품에 대해서까지 미국 상무부가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같은 FDPR을 중국 전체에 적용해 반도체 수출 제재 조치를 내릴 거란 겁니다. 제재 대상 반도체 기술은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에 이용되는 고성능 반도체와 그래픽 카드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해당 기술이 중국의 차세대 무기 개발과 함께 신장, 위구르 등 소수민족 감시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개발과 생산에 대부분 미국 기술과 장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의 대중 수출 통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가 실현되면 중국 수출이 막힐 것으로 예상돼서 국내 기업들한테도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거고요.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거고. 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업의 우려 등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무회의장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카메라에 딱 걸렸습니다. 수신자는 이관섭 대통령 국정기획수석. 뭔가 보고를 하는 듯한 내용이다 보니 이 감사원은 말로만 독립기관이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우현기 기자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라며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착수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핵심 참모에게 감사 관련 언론 대응 방안을 보고한 겁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보도 내용 확인 차원이었다며 감사 개입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관섭 수석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국정홍보비서실이 산하에 있으니 언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감사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사 사실관계를 단순 문의한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내용이 어떤 부분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사원도 기사 관련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향계입니다. 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하면서 그러잖아도 부글부글 끓던 민주당은 폭발했습니다. 감사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며 문자를 주고받은 두 사람을 고발하겠다 강수를 뒀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후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를 통해 정치감사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정무능, 인사, 외교 참사 등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 보복 감사를 진두지휘한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요구도 문자로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느냐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실 종로 출장소로 전락했다, 검은 유착, 몸통을 드러냈다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감찰을 촉구하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최재호, 유병호뿐만이 아니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해서 감사원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감사 활동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한 혐의까지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공수처의 고발 대상을 더 확대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내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018년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없이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했던 일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인도 정부가 먼저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김 여사의 방문 뜻을 먼저 전했고 4억 원의 방문 예산도 졸속으로 마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총리의 요청이었다는 청와대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인도 관광차관이 초청한 대상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고 김 여사의 방문은 문재인 정부가 추후 요청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방인 일정이었는데 영부인께서 추후에 그 인도 방문이 임박했을 때 함께 가는 것을 청와대 측에서 뜻을 전했고 인도에서 그에 맞춰서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순방 관련 예산으로 4억 원이 사흘 만에 예비비로 배정된 것도 졸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회 외통위에서도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논란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영부인의 세계일주 꿈을 이뤄준 버킷리스트 외교입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외국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발언 못할 뻔했어. 그 인도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한 겁니다. 문 대통령께서 인도를 당시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도 측에서 다시 김정숙 여사 초청을 대신 제안해오고 초청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첫 인도 방문 때 재차 방문 요청을 받은 문 전 대통령이 대신 안내라도 보내겠다고 약속해 김 여사의 방문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민의힘의 자체 감사 요청에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지난 정권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만든 시설도 논란입니다. 54제곱미터 규모의 체력 단련실을 만드는데 4천만 원이 들었는데요. 법무부 직원들은 이런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전용 시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 장관실 바로 위층 8층에 새로 만들어진 체력 단련실입니다. 54제곱미터, 16평 정도의 공간으로 트레드밀과 스태퍼, 요가 매트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법무부가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시해 설치됐고 물품 구입비를 포함해 매트 설치, 전기 작업 등 공사비 2,200만 원까지 모두 4천만 원 정도가 쓰였습니다. 법무부는 서면 답변서에서 추 전 장관 지시로 만들어진 여직원 대상 공간이지만 당시 전 직원에게 설치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추 전 장관이 이 체력 단련실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으로 일반 직원이 사용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전용 시설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직 내 특권 의식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였습니다. 근데 이 말과는 달리 특정인을 위한 헬스장을 꾸몄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죠. 현재 이 공간은 한동훈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직원 휴게실로 사용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장관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번에는 태양광 사업 관련 뉴스로 이어갑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태양광 사업자들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간 무려 3천억 원 넘게 지원됐는데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왜 우리가 받냐는 말이 오갔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년간 태양광 사업자들이 받아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3,118억 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지급된 건 모두 17만 4,502건으로 2020년 1차 지원금 때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7차례 지급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 서류를 내면 소상공인 누구나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준 태양광 사업자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 매출이 준 게 코로나 때문이냐는 겁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요, 잘 아시다시피 날씨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요. 시장에서 판매하는 정산 단가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태양광 매출이 감소한 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데 공급량이 많아져 하락한 거지 코로나19와는 상관없다는 주장입니다. 태양광 사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왜 우리가 받냐며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거리 두기하고 방역 조치로 매출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들과 기준을 같이 적용하면 안 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기부는 태양광 사업자도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했다며 특정 업종의 경영 상황이 코로나19와 관련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런 태양광 사업에 대해 지하수가 오염되고 눈이 부신다 같은 여러 가지 불만들이 그동안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는데요. 권익위의 대응 방식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홍보를 하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김단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 6개월간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접수된 태양광 민원을 분석해 개선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2만여 건 가운데 77.6%는 인허가와 전력거래 계약 등 태양광 사업자들이 제기한 불편이었고 22.4%는 지하수 오염, 눈부심 등 태양광 설비로 인한 피해 호소였습니다. 권익위는 12가지 개선 필요사항을 정리했는데 사업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서류 발급을 간소화하고 철거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호소 민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맞춤형 홍보에 나서라거나 주민 반대가 적은 설치 장소를 적극 발굴하라는 식의 해법을 내놓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탄소 중립 정책을 강조하며 태양광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던 시기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 체제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이 보고서는 태양광 소관부처인 산업부와 한국전력에 보내졌습니다. 권익위가 선봉에 서서 홍보 대사요, 관계부처를 지휘하고 매뉴얼을 제공하는 어떤 이 총괄 컨트롤 타워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죠. 권익위는 사업자 관련 민원이 복잡해 많이 할애한 부분이 있다며 다만 이행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최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지사 시절에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여러 대북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취재열과 아태협은 북한 목장에서 기른 양을 국내로 유통하는 사업도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아태협 회장, 지난해 대선 경선 땐 이재명 후보에 투표하라고 회원들을 독려했다는 내부 주장도 나왔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2018년 11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참여한 남북교류 국제행사를 경기도와 공동 주최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쌍방울에서 수억 원을 후원받아 행사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아태협 안모 회장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협회 회원들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독려했다는 내부 관계자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태협 전 관계자는 협 회장이 회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투표를 부탁했다며 자신이 이 후보 선거 캠프에서 중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채널A에 밝혔습니다. 아태협은 지난 대선 기간 대전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간부 1명이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안 회장이 북한 목장에서 양을 들여오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2018년 이화영 당시 경기 평화부지사와 북한을 다녀온 뒤 추진했다는 겁니다. 아태협 전 관계자는 북한에서 기른 양을 국내로 유통하는 방안을 구상했지만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안 회장은 히토류 채굴 등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계열사 나노스의 사내이사를 맡은 인물입니다. 검찰은 아태협 대북 사업의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한편 대북 사업 편의를 노리고 협회 차원에서 선거운동에 나섰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는 안 회장의 해명을 들으려고 수차례 연락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성남FC 후원금 속보입니다. 지금 검찰은 당시 6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160억 원을 성남FC가 어디에 썼는지 조사 중인데요. 후원금 유치 성과금을 성남FC 직원에게 나눠주는 과정에 의혹이 제기돼 있죠. 이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이 성과금 지급을 심사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고 그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2014년 11월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성과금 운영계획서입니다. 성남FC 광고나 후원금 유치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 20%까지 성과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 표지에 내부 변경 부분 반영 바람이라는 문구와 이재명이란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돼 있을까? 성과금 지급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성남FC 대표가 맡는다는 부분을 2줄을 긋고 그 위에 성남시 담당 국장이라고 손글씨로 적었습니다. 이 내용대로 8개월 뒤 열린 네이버 후원 관련 성과급 지급 심사위원회에 곽선우 당시 성남FC 대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 구단 대표가 배제된 겁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분명히 그 지급이 8,500만 원에 한 돈이 지급이 됐으면 제가 사인을 했을 것 같은데. 검찰은 지난달 30일 기소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공소장에 성과급 심사위원장 교체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시였다고 적었습니다. 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 팀장과 공모관계로 적시돼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성남시가 성남FC의 기업 후원금 유치에 나서게 된 동기도 담겼습니다. 시민 공모 등을 통한 성남FC 운영자금 확보가 난항을 겪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약속을 못 지킬까 봐 우려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 검찰은 이 때문에 각종 인허가가 걸린 기업 등을 상대로 성남FC 운영자금을 유치하려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2층에 뭐가 생겼습니까? 네, 당사 2층에 당원존이 생겼습니다. 당원들과 소통할 공간을 만들어라.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지시였는데요. 오늘 완성됐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2층 당원존 입구에는 민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입간판이 이렇게 포토존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민주당이 제작한 기념품들도 진열돼 있습니다. 반대편을 보시면요. 당원 60여 명이 쉴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 사무함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편안한 소파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자 출입증을 미리 받은 당원들이 들어갈 수 있더군요. 자, 이재명 대표는 좋아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당원존에서 직접 최고위원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당원의 정당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우리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관식에 참석한 당원들과 일일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선 이 당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거에 대한 우려도 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내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드나들 테니 이 팬덤 정치의 힘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그리고 5년 전 민노총이 민주당사를 점거했던 적도 있던 터라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은 전체 국민이란 사실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종일 화제가 된 그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천 만화축제에서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 카툰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입니다. 대통령 얼굴을 한 기차에 김건희 여사가 연상되는 인물과 검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칼을 듣고 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뭔가 풍자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이 그렸다죠.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적 주제를 다뤘다며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했는데요. 오늘 국감장에서 윤석열차가 등장했습니다. 언론 탄압에 이어 문화 탄압이 시작된 겁니다. 창작의 자유를 겁박했던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합니다.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 공모전이 정치적 오염에 논란에 휩싸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장관님 답변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도 공색하다, 옹졸하다, 쪼잔하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당은 입장을 바꿔보라며 반박했습니다. 만약 윤석열차 얼굴을 문재인 열차 전 대통령으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순 여사로 탐승자를 김정은이나 시민단체로 그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님께서는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을 지내셨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물임에도 임명이 되셨습니다. 3년 전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댄 애니메이션을 올려 논란도 됐었죠. 표현의 자유와 비방 사이에서 공수만 바뀔 뿐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주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나바다 국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그 아나바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난 아주 좀 어린 그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어린 애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2살 안 되는. 왜 공방이 벌어진 거예요? 대통령이 아나바다 뜻을 몰랐다 이런 겁니까? 네, 민주당은요, 이 실무진들이 만든 행사 자료에 아나바다의 뜻까지 적어놨는데 대통령이 이 자료조차 안 읽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나바다 설전은 반말로 이어졌습니다.
온 국민이 외환위기 때 아나바다 운동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는데 이렇게 지엽적으로 또 이게 침소봉대해서 대통령이 요중에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좀 가만 계세요.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니나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얼른 정정할 기회 드릴게요. 니가 그랬어요. 빨리 사과하세요 얼른. 대통령도 안 나가. 참, 네. 문체위 국감장에선 뭐 편말 세우려다가 뭐 저지도 당했다면서요? 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든 편말이었는데요. 도대체 왜 저지를 당했는지 같이 보실까요? 협의가 없는 편말은 일단 이 회의장에 이렇게 게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뭐 차별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어떤 내용이신지 몰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풍자한 편말이었는데요. 표현의 자유, 풍자의 자유도 좋지만 국정감사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어젯밤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 해직되기도 했던 김 교수는 신민당 창당에 참여하고 통일국민당, 자유민주연합 등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정계 은퇴 후에는 정치평론을 하며 보수 원로로 활동했습니다. 장례는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치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술 취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한 뒤 그 택시를 훔쳐서 타고 달아나다 사고를 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달리던 택시 한 대가 끝차로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택시기사가 내립니다. 뒷좌석에서 남성 승객이 뒤따라 내리더니 기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몸싸움을 벌입니다. 도로 위에 옷을 벗어 던지고는 기사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승객. 기사를 밀어내곤 택시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기사가 옆자리 문을 열고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지만 승객은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택시는 좌우로 오가며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달리고 택시기사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뒤따라갑니다. 20대 남성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건 오늘 새벽 0시 15분쯤. 남성은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당시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을 당했던 택시기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강도와 운전자 폭행,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에 비대면 진료 처방이 활성화됐죠. 지난 2년간 1,000만 건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편리하자고 허용을 했더니 비대면으론 처방할 수 없는 우울증, 불안증 치료제 같은 이 마약류 의약품이 마구 풀리고 있었습니다. 황규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앱을 통해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코로나19 자가격리 처방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이후 약물 오남용 문제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마약류는 9만 건에 달했습니다. 처방받은 사람도 4만 6천 명이나 됩니다. 처방된 마약류 중 상위 10개 품목들은 불면증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이나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제 등입니다. 오남용 시 약물 의존도가 높아져 치료 과정에서 원치 않게 중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정상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무교 증상이 더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자살 충동에 의해서 게다가 비대면 진료업체들은 약사법으로 금지된 탈모약 등 전문 의약품을 광고하면서 약 이름을 한 글자씩만 바꿔서 단속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이용을 한 거죠.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정부의 발걸음이 거기 못 쫓아오고 있는 거죠. 비대면 진료로 마약류를 처방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두 가상화폐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씨는 인터폴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며 수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인지 확인해봅니다. 인터폴 홈페이지를 먼저 보실까요? 검색을 해보면 수배자의 국적과 이름, 사진이 나오고요. 어느 국가에서 수배를 요청했는지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배자가 인터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내린 건 6만 9천여 명, 이 가운데 7천여 명, 10명 중 1명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권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SNS로 반박을 했던 거죠. 검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공개한다는 게 인터폴 입장입니다. 권 씨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수배 요청한 범죄자 1,000명이 넘는데요. 팩트맨 팀이 직접 인터폴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봤습니다. 권 씨뿐만 아니라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 단 한 명도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인터폴 홈페이지에 수배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건데요. 경찰은 수배자가 오히려 더 깊숙이 숨을 가능성도 있어서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국가도 일반적으로 테러범 외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편이라고 하고요. 홈페이지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195개 인터폴 회원국은 수배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수사나 검거엔 영향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배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를 거쳐 홈페이지에서 삭제되기도 하는데요. 자국 정부의 탄압을 받는 정치범 등으로 삭제 요건 까다로워서 일반적인 수배자가 공개된 자신의 정보를 지울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끝모르고 오르는 소비자 물가, 당분간 5에 6%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외식 물가는 30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산유국들이 석유 감산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물가 급등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채소 매대 앞. 1년 전보다 2배 비싼 배추 가격에 망설임이 길어집니다. 야채를 많이 먹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가격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 편입니다. 2개 살 거를 1개 살 정도로 지금 너무 물가가 많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은 작게, 냉장고에서 썩어 나가지 않게 작게 사자. 그리고 반찬 메뉴를 줄이자 이렇게 하고 그 생활비 내에서만 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농산물 가격은 채소류를 중심으로 8% 넘게 올랐는데 특히 작황이 좋지 않았던 배추와 무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물량이 늘면서 가격은 내려갈 것이라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비싸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사 먹는 건 더 엄두가 안 납니다. 원재료 가격 안 오른 게 없다 보니 외식 물가는 30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다 라면 등 가공식품도 줄줄이 올라 어디 기댈 곳 하나 없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6%. 계절적 변수도 있다지만 작년 이맘때 2.4%였던 걸 고려하면 물가 부담은 2배 그 이상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 하락으로 물가가 2달 연속 주춤하지만 오름세가 꺾였다고 단언하기는 이릅니다. 기름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10월부터 감산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그 의사를 냈고요. 그러면서 석유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소비자 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5에서 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며 부산은 지금 스크린 열기로 뜨겁습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권소우 기자, 개막식이 시작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7시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제 뒤로 레드카펫 보이시죠? 조금 전까지 이곳으로 국내외 감독과 영화배우들이 차례로 입장하면서 행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취재진들의 열기만큼 관객들의 열기도 대단합니다.
행사 시작 전부터 매표소 앞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긴 줄이 이어졌고요. 국내 영화 팬들이 몰리면서 주요 화제작들은 이미 매진됐습니다. 특히 월드스타 양조위가 18년 만에 영화제에 참석해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게 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 행사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한 만큼 영화 팬들의 설렘은 더 큽니다.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정상화되니까 영화제도 이제 다시 예매를 해서 이렇게 오고 저의 일상을 조금 찾게 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난 3년간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드높아진 걸 반영하듯이 해외 영화 팬들과 취재진들도 북적였습니다. 기대해요. 개마사의 여러 활동도 기대하고 량초이 씨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왔어요. 2009년 세계적으로 히트쳤던 영화 아바타의 속편이 12월 개봉을 앞두고 15분짜리 영상으로 처음 공개됩니다. OTT 작품의 경우 지난해 넷플릭스 3편만 초청됐지만 올해는 9편으로 확대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늘부터 열흘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영화의 정당에서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제안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전 세계 1억 명 넘는 팔로워를 가진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제안이라며 독려하고 있는 찬반 투표입니다. UN 감독을 받아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지역에서 주민 투표를 다시 실시해 병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자는 겁니다. 2014년 강제 병합당한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정식 인정하고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이기도 한 머스크는 우크라이나군 반격에 큰 도움이 된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제공해 영웅으로 평가받았지만 순식간에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SNS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머스크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불쾌한 반응에 이어 우크라이나인들은 테슬라 쓰레기를 사지 않을 것이라는 우크라이나 외교관의 독설도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에선 칭찬이 나왔습니다.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весьма позитивно, что такой человек, как Илон Маск, ищет пути мирного выхода. В отношении от мног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дипломатов Маск все-таки пытается искать пути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мир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개 지역 점령지 합병에 대한 법률에 서명하면서 주민투표 종료 8일 만에 속전속결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방글라데시 국토 대부분이 정전이 돼 국민 80%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로또 1등 당첨자가 400명 넘게 나와서 조작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라 밖 소식은 박수유 기자가 모았습니다. 거리가 암흑에 뒤덮였습니다. 어두운 식당 안에 촛불을 밝혀 식사를 하고 이발소에선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방글라데시 북서부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 전력이 끊겨 국민 80%인 1억 3천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বাসা থেকে মোমবাতি কথা বলছে মগবাজার মোমবাতি নাই বলছে এখানে মোমবাতি নিয়ে যাইতে মানে এখানে তো মোমবাতি খুঁজে পাই না এখানে যে মোমবাতি জ্বালাইতে পারি না কারেন্ট নাই মোবাইলও চার্জ নাই চার্জ দিতে পারি না কাস্টমারদের বিক্রিও করতে পারি না 7시간 만에 대부분 복구됐지만 병원 가동이 차질을 빚는 등 한동안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국가전력망 중 일부가 고장난 상태에서 전력 소비가 급증하자 공급이 차례로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추첨으로 나온 필리핀 로또 복권 1등 당첨 번호입니다. 6개 숫자 모두 9의 배수입니다. 1등 당첨자 수는 역대 최대인 433명으로 우리 돈 57억 4,800만 원 규모인 1등 당첨금을 한 사람당 약 1,300만 원씩 나눠 갖게 됩니다. 당첨자가 너무 많아 조작이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고 정치권에선 추첨 과정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필리핀 복권위원회는 어떤 조사도 환영한다며 이번 당첨 번호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개막부터 끝날 때까지 SSG가 프로야구 40년사에 새로운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성적과 흥행까지 1위를 달린 이 팀의 저력은 무엇인지 김태욱 기자와 살펴보시죠.
선수들이 모자를 벗어 하늘 위로 던집니다. 팬들은 환호하며 우승 순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SSG가 창단 2년 만에 40년 리그의 역사를 다시 쓰며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개막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1위 자리를 지킨 완벽한 우승입니다. 최초라는 게 좀 저도 이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고 미국의 지금 100년 야구 역사에도 단 5번밖에 없었던 기록이고 좀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리고 SSG는 개막전부터 10연승을 올리며 1위를 질주했습니다. 김광현과 폰트가 이끄는 막강한 마운드와 최정을 중심으로 한 화끈한 공격력은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즌 막판 2위 LG의 추격이 매서웠습니다. 다잡은 1위를 빼앗긴 2019년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고참들이 중심을 단단히 잡아줬습니다. 좋은 생각만 하자는 이야기를 했지 2019년을 계속 생각하지 말자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최고의 환경을 제공한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등 구단의 적극적인 투자는 성적과 흥행,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덕에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팬을 경기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서울팀이 아닌 구단이 관중 1위를 기록한 건 2012년 롯데 이후 10년 만입니다.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SSG는 3주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 기간 선수단 재정비를 통해 통산 5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뎁사리도 붉게 물든 모습인데요. 앞으로 출근길은 점점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갈 텐데요. 출근길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동쪽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에는 모레까지 최고 15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50mm가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빗방울만 지나겠고 내일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은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전주는 20도가 예상됩니다.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와 전북은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보고를 하는 듯한 문자가 찍혀 논란입니다. 이 감사원은 단순히 상황을 알려준 거라지만 오해의 소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잖아도 전 정권 관련 감사들이 줄이으면서 표적감사, 정치감사라고 야당 반발이 거센데요.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이라고 했다가 독립기관의 위상을 포기했다 질타도 받았었죠.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가을서리같이 엄정해야 할 감사원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감사원과 대통령의 거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